그 생산 공장 라인에 아틀라스를 쫙 투입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각 사이트에서 하나만 반복 작업을 계속 시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하는데 로봇에다가 그 데이터까지 얹혀서 파는 겁니다. 나중에는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길게 보면 현대차는 중장기로 굉장히 좋다. 테크들이 어쨌든 AI에 공격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만 이게 수익성 대비 투자 규모가 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대규모 채권 발행이 변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 가능하냐 의문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지엽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한 12년 정도 꿀 빨았죠. 계속 아무것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과금을 해주고 결제를 해줬기 때문에 애플이 뭐 핸드폰 가격을 올리고 클라우드 사용료를 올려도 뭐 쓰는 분들은 그냥 뭐 썼죠. 그러니까 뭐 앉은 자리에서 계속 돈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주가 올리고 계속 그랬습니다. 빅테크들이. 근데 드디어 이제 투자 사이클로 처음 진입을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현금 흐름이 줄어든다?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미국이 언제까지 그냥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반도체 설계나 하면서 이렇게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그러면 지금 돈을 막대하게 써야 돼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더 투자할 수 있겠어?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잖아요. 그래서 뭐 메타가 중고를 팔아서 옛날에 A100, A200 시리즈 이런 걸 시장에 내놨다. 뭐 임대업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주가 막 폭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또 지지난 중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꼭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보세요. 월가에 아랫방향으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난 반도체에 꽂혔어. 그리고 우리 이제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니까 저거 이제 대재앙의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재앙이에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아랫방향으로 걸어놨다고 얘기해놓고 아랫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죠. 트럼프도 보면 자기가 주식 사고 막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애들입니다. 리딩방이네요, 리딩방.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근데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가 줄 거냐? 그러면 캐펙스 투자가 준다라고 생각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빠져야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폭락을 해야죠. 엔비디아가 빅테크들한테 제일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폭락을 해야 되는데 정상인데 금요일 날 또 엔비디아는 또 급등했어요. 근데 우리만 빠져.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캐펙스 투자를 줄인데 근데 엔비디아는 안 빠져. 올라가지도 않지만 빠지도 않죠.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메타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 메타는 캐나다에 데이터 센터를 또 33번째 걸 또 짓는데 그러니까 말이 다 틀리잖아, 앞뒤가. 그것도 그 메타가 뭐 이제 뭐 투자를 줄일 거다 얘기했던 것도 블룸버그가 짜집기 기사를 써서 그런 거예요. 블룸버그가 저크버그가 한 말들 짜집어가지고 야 얘네들 지금 갑자기 AI 투자 줄일 수도 있어 이런 논조로 기획 기사를 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저크버그가 뭔가를 얘기한 것처럼 오보가 됐죠.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된 거죠.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갑자기 메타는 나 캐나다에다 투자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라는 통신사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회사인데 왜 이런 구라를 쳤지? 그 왜 그랬을까요? 결국엔 미국의 쇼쟁이들이랑 같이 붙어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아랫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사람이 야 이런 기사를 좀 써주면 안 돼? 그럼 써줄 수 있죠. 너무 음모론적으로 제가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은. 아니 미국의 언론을 보면 아예 대놓고 나는 뭐 트럼프 지지한다, 난 트럼프 지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블룸버그가 얼마 전에 한국 기사들이 쓴 걸 가지고 또 해석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또 반도체 한번 또 충격을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미국의 의견인 양 썼는데 알고 봤더니 기자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영어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 CNN이건 블룸버그건 간에 월스트리트 간에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지 그거를 진실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뉴스를 비판적으로 봐야죠. 아니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쟤네들이 저렇게 쓸까?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영화 타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도박판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예,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된다. 반만 믿어야 돼, 반만.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죠, 사실은. 그죠? 등장인물 고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고.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을 다 수익을 꼭지해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오만함을 버려야 된다. 꼭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9,300 넘었을 때는 뭐 다 10,000포인트 간다 그랬잖아. 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딱 터지니까 WTI가 튀어요. 막 85불, 막 100불 근처까지 갔어요. 100불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전쟁 딱 터지자마자 유가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50불, 200불로 갈 수 있습니다. 장기화되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 갔나요? 전문가들 틀렸잖아, 그죠? 근데 제가 유가가 한번 폭등할 때마다 2008년인가 9년인가도 200불 간다 그랬어요. 200불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들도 잘 못 본다.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지면 또 빠진다라고 또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주가도. 삼성전자 이러다가 이제 뭐 20만 원을 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할 사람들이 분명히 튀어나와. 그죠?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에요, 원래 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오버슈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매도도 나오고 과매수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언제 사야 되냐면 과매수 때 사죠, 다들. 보통은 그렇죠. 과매도일 때 사셔야 된다. 투자 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간에 어디든 돈 버시는 분들은 남들이 공포감을 느낄 때 사서 돈을 벌니다. 그때 우리 그 IMF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그때 주식으로 돈 번 부자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때 폭락했을 때 사신 분들이 떼돈을 벌죠. 예,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그게 항상 본인이 왜 부자가 못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 니네가 싸다며. 밸류가 아직도 싸다며. 밸류는 인기예요, 인기도. PER이라는 건 인기도이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면 PER 낮아져요. 현대차가 항상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이버가 실적이 안 좋은가 봐. 재무제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그런 분들은. 네이버는요. 그러니까 상장 이래로 한 번도 돈을 적게 벌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증액했습니다. 성장했어요. 근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주가도 한번 연봉 보시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인 그렇죠. 거고. 대신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27만 원을 찍었는데, 근데 그 뒤로 계속 빠졌어요. 20만 원대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25만 원 가면 또 빠지고 밸류가 빠진 거예요. 인기도가 떨어진 거죠. 자동차 산업 자체가 너무 정체되어 있고 성장성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PER 8배, 10배 받던 거가 나중에는 현대차가 최악일 때 얼마 받았냐면 4배 받았습니다. 4배.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어차피 PER 곱하기 EPS니까 EPS가 아무리 늘어도 주당 순이익이 늘어도 PER이 빠지면서 주가가 정체 현상을 보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로봇 한다고 뭐 이제 피지컬 AI 때문에 PER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튄 거지. 현대차 이야기 하셔서 질문 드리는데 피지컬 AI로 사실 조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바뀌었잖아요. LG전자도 약간 그런 흐름을 타다가 잠깐 주춤하고는 있는데 피지컬 AI에서 두 기업의 경쟁력이 진짜 의미가 있는 수준인가요? 의미가 있으니까 젠스랑이 와서 구걸을 하고 가잖아요. 그죠? 자꾸 만나려고 하죠. 아, 그걸 구걸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구걸이죠. 데이터를 구걸하는 겁니다. 젠스랑 CEO가 오니까 마치 스타가 온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던데 그 양반이 아쉬운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3박 4일 동안 있었겠어요. 치킨 회동 할 때만 해도 자기가 약간 갑질을 했어요. 내가 GPU 줄 테니까 우리 메모리도 좀 주고. 예, 근데 그때 현대차를 만났을 때 왜 현대차를 만났지? 왜 만났을까요? 걔네들은 뭐 우리 자기 거 사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데이터 센터 뭐 한다고 또 5만 장 뭐 받았다 뭐 이러니까 자율주행 뭐 이런 거나 좀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젠스랑 CEO가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이작이라든지 뭐 이런 코스모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AI로 학습을 시켜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율주행 같은 거 학습시키라고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가상세계에서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처럼 가상세계에서 학습을 시켰어. 근데 문제는 그 학습시킨 애를 현장에 투입했더니 이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미스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얘가 물건도 잘 못 들고 버벅거려. 그게 뭐냐면 실제 물리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은 양질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거기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기술 갖다 쓰면 미국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근데 그럼 일본이랑 독일 같이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냐? 일본이랑 독일은 안타깝게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날로그에서 DX는 다 됐어요. 우리 뭐 포스코 D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AX죠. AI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AI 익스체인지인데 그럼 AI로 전환하는데 DX도 안 갔던 애들이 AI로 바로 전환하기 어려운 거야. 아니 디지털이 돼 있어야지 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아날로그는 수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은 탈락. 그래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에 다 있잖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땐 너무 부러운 나라인 거예요. 거기 특히 이제 젠스랑 CEO 입장에서는 야, 현대차 하나만 있어도 이게 물리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겠는데 테슬라가 왜 힘이 있냐면 그 물리 데이터를 자동차로 십몇 년간 모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로봇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물리학 법칙은 똑같죠. 어떤 데이터를 모았을 것 같아요? 테슬라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우리 카메라 가지고 그냥 뭐 사진 찍고 뭐 여기 뭐 표지판 나오면 쓰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자율주행을 하려면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도 자율주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은 내가 이런 기상 상황이면 어느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가 여기서 쓰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산했겠죠.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접목시킬 수 있냐면 로봇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GPU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지컬 AI를 하려고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테라팹을 짓겠다. 사람들은 테라팹 따로 이거 따로 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는데 자율주행 따로 로봇 따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팹을 짓는다는 건 1테라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어야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이 3차원 자료죠. 이제 물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토큰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그거를 현실의 세계에서 로봇에게 구현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단순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공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용 로봇이 제일 어렵겠죠. 로봇한테 이거 시켰다 저거 시켰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만 하면 팔리겠어요? 얘는 빨래만 개. 그런 로봇을 몇 천만 원씩 주고 사겠냐고. 안 하죠. 가사 도우미처럼 쓸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게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잖아요. 집안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그거를 이제 토큰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토큰들을 생산해내는 게 AI 팩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토큰화돼서 나중에 앱스토어처럼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용접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용접 잘하는 분이 열심히 데이터를 모아줘.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면 로봇한테 학습을 시키면 걔는 그 용접 잘하시는 분처럼 로봇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스타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테라팹 얘기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생성형 AI에서 이제 에이전트 AI로 조금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캐펙스를 줄인다? 예, 그건 이제 본인들이 사망 선고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이 넘어가는 게 피지컬 AI인데 지금 에이전트 AI 대비해서 반도체가 몇 배가 필요하냐? 1000배가 필요합니다. 1000배. 추정치가 1000배예요. 그건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000배도 추정한 거야 그냥 대충. 야, 1000배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가 뭐 새만금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5만 장 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장 갖고 택도 없을 거야 아마.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야 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현대차가 1년에 한 800만 대 이상을 만들거든요.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도요다가 한 1000만 대 가까이 만들고 1000만 대 이상 만들고 그러면 그 생산 공장 라인에 아틀라스를 쫙 투입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각 사이트에서 하나만 반복 작업을 계속 시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모이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하는데 로봇에다가 그 데이터까지 얹혀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빈 깡통 노트북 갖고 오면은 뭐 해야 돼요? 프로그램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면 컴퓨터 가격보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한동안. 근데 그것처럼 나중에는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그게 없어서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온 거다 계속.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갑자기 마음이 웅장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봐서 제가 설레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왜 78만 원 갔다가 50만 원 밑으로 빠졌냐 이거 갖고 이제 계속 따지는 거지. 길게 보면 현대차가 나중에 2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좀 꿈을 갖고 길게 보면 현대차는 중장기로 굉장히 좋다. 대신에 이 말 듣고 또 이제 웅장해져 갖고 이제 한 뭐 내 돈의 50%를 막 갖다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시장은 계속 의심하고 돈 진짜 버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계속 의심합니다. 그 의심할 때 사서 나중에 모으시다가 뭐 포트에 한 10에서 20% 정도 끌고 가시면 나중에 뭐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너무 빨리 벌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개인들은 뭐가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은 손절돼야 되고 뭐 또 남들이 사면 따라도 사야 되고 되게 힘들지만 개인 남아도는 게 시간이잖아. 내가 사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급해가지고 남들은 벌었다는데 난 못 벌었으니까 레버리지해서 막 벌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와, 이게 산업용 로봇 도입한 것과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피지컬 AI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산업용 로봇을 이렇게 잘 써본 나라가 별로 없어요. 독일이 뭐 되게 어쩌고저쩌고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아요. 중소기업들은 DX 전환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들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유럽에 보면은 그 ASML 되게 유명하잖아요. ASML 관련된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이 보면 상장 안 돼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덜란드에. 식구 5명이서요. 5명, 6명, 10명, 뭐 가족 단위 기업이 많아요. 노하우를 딴 데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EUV 장비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뭐 좋은 제품을 만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으면 이걸 뭐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디지털화가 잘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되지. 좀 있으면 미국이 우리한테 아쉬운 게 많이 있다. 피지컬 AI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LG전자나 뭐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주도주가 계속 될 거라 보십니까? 주도주는 안 내려놓겠죠. 내려놓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처럼 뭐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슬로우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속도가 예전에는 이제 막 시속 100km로 막 달리다 50km 달리다가 100km 달리다가 뭐 이제는 120. 이게 2배, 3배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20, 30%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나갈 거고 그걸로 분기에 20, 30%씩만 좋아져도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연간 단위로는 2배 이상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투자를 하겠죠. 근데 속도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말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40에서 한 45만 원 사이 정도 안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전력이라든가 냉각 같은 산업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던데 하반기 조금 이런 산업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으신 분야가 있으실까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AI 지금 투자에 관련돼서 버블이다 뭐 논란이 심하다 이러면 결국엔 전력기기도 못 가요. 반도체가 못 가면 전력기기도 못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갈 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전력기기도 같이 사셔서 그것도 올라올 때 잘 하시면 되죠. 전력은 어차피 AI의 끝은 전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뭐 칩 만들면 뭐 할 거야? 전기 없으면 못 돌리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전력 관련된 뭐 발전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원전이 됐든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됐든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저는 포트에 한 10%는 담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 때문에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엔터, 화장품, 뭐 이런 AI랑 전혀 관계없는 바이오 이런 쪽도 지금 쏠림 현상 때문에 가야 될 게 못 가고 있거든. 일례로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뭐 사상 최고가를 갔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거꾸로 빠졌죠. 근데 이게 십몇 년 동안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번에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얘가 내려오든 얘가 올라가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때문에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 돈 잘 버는 기업은 좀 살펴볼 그렇죠. 필요는 살고 있죠. 예, 그게 약간 좀 과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나올 만큼 나온 종목들은 돌릴 자리에서 돌리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동성도 이제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되네. 예, 그게 좀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ETF 관련된 정책을 자꾸 논의만 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답도 다 알려드렸는데 전문 투자자만 하게 하면 돼요. 돈 많은 사람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부자들만 벌으라는 거냐? 그분들은 잃어도 괜찮잖아. 항상 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는 원래 전문 투자자들이 해야 돼요. 일반 개인들이 하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한 5천만 원 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해요. 주식처럼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횡보하잖아요. 그럼 계속 빠져요. 그럼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 선물과 옵션을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선물과 옵션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물과 옵션은 뭐가 있냐면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옵션은 한 달 단위로 그다음에 선물은 3개월 단위로 그러면 시간 가치가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가 본주가 가만히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면 빠져요. 그래서 ETF 2배짜리인데 올라갈 때 2배가 안 되고 떨어질 때는 또 2배보다 더 빠지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하고 사실 거기에 진짜 공격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신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세요. 그분들께 조금 어떤 조언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하지 마라 이제부터. 아예 하지 말라. 이제 뭐 올라와서 뭐 파실 수 있으면 파셔서 웬만하면 본인들이 뛰어들 시장이 아니다 그거는. 2배짜리 ETF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럼 본인 잘못이죠. 본인이 위험한 걸 선택했으니까 그것도 감당해야죠. 근데 5월 27일 날 이후에 코스닥이 급락해서 지금까지 못 올라오고 있죠. 원래는 그런 분들이 코스닥에 개별 종목 가서 놀아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뭐 무슨 테마 그러면 쫙 사시고 이래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싹 다 글로 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올해 통계 보니까 코스닥에서 거의 9조 8천억을 팔았어요.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개인들이 순매도가 나온 게. 근데 6개월 만에 거의 한 10조 가까이 팔았고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거의 14조 가까이 샀어요. 13조 7천억인가. 본 게 이제 6월 말 기준이니까. 딱 한 달 정도네요. 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고돈 팔아서 글로 가고 심지어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팔아서 글로 간 거죠. 코스피 종목들도 결국엔 그러면 소외를 받았겠죠. 현대차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 팔고 이거 가야 되겠다. 네이버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 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국에다 돈 안 뺏기려고 만들었던 상품인데 보니까 내국에서 돈을 뺏겼죠. 다른 종목들과 코스닥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지 말라. 안 하시는 게 맞다. 정신 건강에 좋아요. 우리 주식 하는 이유가 돈 벌고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진짜 하고 싶으시면 선물을 하세요. 선물 옵션을 한번 해보시면 레버리지 되게 귀여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굳이 주식은 물려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는 기다려도 안 된다니까. 잘못하면 손해예요.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 뭐 아랫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냐. 아랫방향으로 해서 제가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시장을 그럼 부정적으로 보거든. 그럼 난 모든 자산을 다 아랫방향으로 걸 거예요. 그거는 기관들이 남의 돈 가지고 할 때 하는 겁니다. 해지 전략 이렇게 쓰고. 요즘에 뭐 커버드 콜 ETF 이런 거 뭐 유행하던데. 커버드 콜 ETF도요.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제한돼요. 이게 주식을 사고 콜 매도를 쓰는 거거든. 치는 거거든. 주식에 이제 옵션 중에 콜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수를 하든 뭐 콜을 매도를 하는 건데 콜을 매도한다는 건 시간 가치를 조금 더 먹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콜을 매도했다는 건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들 때문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고 약간 서서히 올라갈 땐 주식 초과 수익이 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마치 그냥 커버드 콜이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요즘에 ETF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네, 본인만의 기준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